내 이름은 민수. 대학 입학으로 인해 서울로 상경해 자취 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20살 남자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생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신나는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공포 썰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기 중 혜영이라는 친구는 특히 공포 이야기를 즐겨해 모임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곤 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혜영은 평소처럼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전 이야기들도 섬뜩했지만 이날 이야기는 유난히 리얼하고 생생해서 다들 몰입하며 들었다. 혜영의 이야기는 그의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자정즈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문 너머에서 톡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소리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고 했다. 기묘한 것이 매번 같은 시간, 똑같은 리듬으로 두드려진다는 점이었다. 그의 친구는 점차 두려움이 커져갔지만 문을 열어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것도 아닌 것이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혜영은 이야기를 마치며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절대 의심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순간 쓴 웃음을 띄웠고 그저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라며 긴장을 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자리 잡았다. 몇 주가 지나 자취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난 그 이야기 따위는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방 안의 적막은 나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고 겨울의 한기가 한층 서늘하게 다가왔다. 그때였다. 문득 톡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은 갑작스레 두근거리며 불길한 예감을 숨기지 못했다.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에서 나오는 두근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신중하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어본 그 순간 다시 한번 톡 하는 소리가 명확히 들려왔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강도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혜영이 했던 이야기가 맴돌았고 기억의 틈새로 스며들어 나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결국 문 너머를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여러 번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나는 문을 확 열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 혼란스럽고 경악스럽기만 했다.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내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실패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잠이 들 무렵 내 방 창문 쪽에서 다시 톡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명확했고 더 가까이서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주의를 기울였다. 창문에 붙어있는 블라인드 너머로 무엇이 보일까 두려웠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걸음씩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을 때마다 나는 숨을 쉬는 것을 잊은 것처럼 무거워졌다. 마침내 블라인드를 걷고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창문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숨소리만이 밤의 적막 속에 퍼졌다. 한동안 이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창문 가장자리에 이상하게도 먼지 같지 않은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자국은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타일 링라이트를 사용해 자국을 비췄다. 가까이서 보니 그 자국은 미세한 손자국과도 같았다. 웅? 하는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이 자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갑자기 손자국의 형태가 바뀌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이내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친구 혜영을 찾아가 전날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그가 말했던 사건이 정말이라면 내게 어떤 조언이라도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혜영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내게 서둘러 함께 그 자국을 확인하러 가자고 했다.
우리는 내 자취방으로 급히 돌아갔고 혜영과 나는 창문에 남아있던 손자국을 다시 한번 조사했다. 혜영은 손자국을 가리키며 무언가 더 알아야겠다고 했다. 그 자국은 너무도 생경하게 특이한 형태였고 우리 두 사람 모두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혜영은 내게 이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동화 같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실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혜영은 내 자취방을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나는 당장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 방에서 멀어지기 위해 모든 것을 서둘러 정리했다. 이사한 이후로 나는 두드리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았고 혜영도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내 자취방은 닫혀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될지 몰랐다. 여전히 그 손자국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고 혜영과 나는 그날 이후로 공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는 그 소름 끼치는 밤을 잊을 수 없었다. 아직도 그 두드리는 소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상상 속의 공포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학기 초라 시험은 아직 멀었고 새로 전학 온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던 시기였죠.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늦게 끝나 집에 돌아온 시간이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기 전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친구들의 연락과 광고, 문자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놓고 알람을 맞추려는데 갑자기 딩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은 원룸이었지만 주택가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는 어쩌다 들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야밤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보통 다급한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장난인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또 한 번 딩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출입문 옆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리가 보였을 뿐이죠. 두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진다는 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피곤해 금방 잠이 들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2시쯤 다시 딩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리를 듣자 약간의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켜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봤나 싶어 두 눈을 비벼 모니터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칼칼한 목을 축이기 위해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셨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와 같이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밤의 일은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동.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점차 신경이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모니터를 켜자마자 이번엔 화면에 어떤 인물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긴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한밤중에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문을 활짝 열어 그 놈을 나무라려고 결심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재빠르게 도망친 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저는 자취방을 벗어나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숙사에 살아서 언제라도 놀러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숙사로 가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거기 잘 있었어? 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어쩌다 새어나오는 비명이 입을 막았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제 얘기를 들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공포에 빠진 저는
어떤 위로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는 동안에도 혹시 그 사람이 따라오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을 때도 내내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에 괴 문자가 계속 쌓이고 초인종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그림자는 여전히 불분명했고 핸드폰 번호는 추적이 불가능한 공중전화에서 온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계획된 듯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취방을 견딜 수 없어 그곳을 떠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도 한동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공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두려워지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공포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나는 대학 시절에 그곳에서 여름 방학 동안 머물기로 했다.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벼눈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집들은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우 친절했고 나는 그곳의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하지만 마을의 구석에 마치 아무도 찾지 않는 듯한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매해 여름마다 방문자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약 60년 전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에 살았다고 했다. 행운과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부부의 집은 인정받는 부민 납치 사건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해 여름이면 아이를 납치하여 살해하는데 그렇게 납치된 아이들의 영혼이 이 집에 떠돌게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은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갔고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전설 속 세계에 빠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을의 노인 정우 할머니께 무심결에 그 집에 대해 더 여쭤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나지막히 말했다. 젊은이, 그 집은 가까이 가지 말게나. 이미 그 집에 다녀오지 못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혼자 그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나는 손전등과 핸드폰을 챙기고 슬로우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기분이 섬뜩해졌다. 집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현관문이 삑 소리와 함께 열려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전등을 비추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집안을 차근차근 둘러보던 중 나는 어느 방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를 펼치자 누군가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글씨들이 펼쳐졌다. 글씨는 점점 더 격양되면서 페이지를 덮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글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살려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콩소리가 나서 놀란 나는 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집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닫히며 나는 갇히고 말았다. 발버둥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내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공포심이 몰려왔다.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리며 문자가 도착했다. 도망쳐. 지금 당장이라는 문자가 온 것이었다. 발작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 나는 공포에 찬 마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방마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슬며시 내 앞에 나타났다. 집안 중간쯤 나는 한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소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돌려줘. 내 목걸이. 나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헐떡이며 안방 쪽으로 도망쳤다. 방 안에는 오래된 무덤을 닮은 장식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목걸이를 발견했다.
나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들자마자 갑자기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렸다. 소녀의 모습도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목걸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그 집에 무서운 기운이 더는 따라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목걸이를 쥐고 있던 손을 보니 눈물이 흥건히 묻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 중 몇몇은 내가 만난 소녀가 60년 전 사라진 아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그 집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그리하여 여름 휴가를 끝내고 마을을 떠나며 나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직도 가끔씩 나는 마음속 깊이 그 소녀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